안녕하세요. 아이와 둘이 살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사실 친정엄마 때문에 사연 채널이라는 게 있다는 걸 꽤 오래전부터 알았는데요. 퇴근하고 밥 먹으면서 저녁 늦게 아이 재우고 나서 이어폰 꽂고 듣다 보면 어느새 몇 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우, 나 같았으면 진작 뒤집어 엎었다 했다가 또 그래도 어떡해. 참아야지 했다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면 울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삶은 이런데 사연을 보낼 만한 일이 없다고요. 근데 이렇게 보내게 된 건 엄마 때문이에요. 얼마 전 엄마가 모아둔 것들을 보며 몇 날 며칠을 울었어요. 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또 너무 늦게 알아서요. 평범하다면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삶에서 제일 긴 싸움에 관한 겁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교통사고였어요. 정말 갑작스러웠죠. 그때 보험도 거의 없었고 모아둔 돈도 없이 하루아침에 엄마랑 저 단둘이 남겨졌는데 엄마는 그전까지 출판사 편집부에서 일했어요. 작은 출판사긴 했는데 원고 교정도 보고 편집도 하며 책 만드는 일을 하셨죠. 근데 제가 태어나면서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엄마는 다시 생계를 위해 동네 인쇄소에 취직했어요. 출판사에서 편집하던 분이 인쇄소에 가게 된 건 그나마 아예 다른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최선이었을 거예요. 엄마는 거기서 거의 20년을 일했어요. 항상 엄마 몸에선 잉크 냄새가 났어요. 어릴 땐 그게 뭔지 몰랐는데 어느 날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종이 냄새야. 책 만드는 데서 나는 냄새. 엄만 있잖아. 이 냄새가 참 좋아. 엄마는 원래 책 읽고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 분이에요. 감성적이고 소녀 같은 구석이 있는 분인데 기계 돌아가는 소리 속에서 그 오랜 세월을 보낸 거죠.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걸 마음껏 즐기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마음껏 책 읽고 영화 보고 그런 시간을요. 그게 딸 입장에서는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하루도 빠뜨리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매일 자기 전에 수첩에 뭔가를 적는 거예요. 작은 수첩이었는데 가계부인지 일기인지 잘은 몰랐어요. 엄마가 뭔가 쓰는 걸로 표현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힘들다는 걸 말로 표현한 적이 없었거든요. 내면이 강한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죠. 근데 그 강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그때까지도 전 몰랐던 거예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대학교 동아리 모임에서였어요. 같은 동아리 모임에서 옆에 앉았던 선배였는데 첫인상은 솔직히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잘생긴 것도 아니고 눈에 띄는 것도 아니었는데 뭔가 대화가 편했어요.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었거든요. 요즘 그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본인 이야기를 잔뜩 늘어놓는 사람들 사이에서 남 이야기를 먼저 물어보고 들어주는 사람이니까 그런 모습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그랬어요.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연락이 왔고 엄마 안부도 빠짐없이 챙겼어요. 명절 땐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물어보고 미리 챙겨주기도 했고요. 전 그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엄마도 좋아하겠다. 근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 무렵에 부딪히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우린 안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말이 반복되다 보면 묘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랑 나를 계속 구분짓는 것 같은 느낌? 마치 내가 다른 방식으로 다르게 자란 사람이라는 걸 자꾸 상기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말하는 우리 안에는 항상 시누이가 있었어요. 연애할 땐 몰랐는데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시누이 이야기가 자주 나왔어요. 처음엔 그냥 동생 걱정이려니 했어요. 근데 시누이가 주제가 되는 빈도가 너무 잦았어요. 주말에 뭐 할지 얘기하다가도 우리 동생이 요즘 힘들어서, 심지어 신혼여행 기간을 얘기할 때도 동생 혼자 두고 너무 길게 가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였어요. 전 그때마다 한마디 하려다가 삼켰어요. 질투처럼 들릴까봐요. 오빠가 하나뿐인 여동생 걱정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싶었거든요. 하루는 둘이 밥을 먹다가 남편이 시누이 어릴 때 얘기를 꺼냈어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농사일로 워낙 바쁘셔서 집에 오면 항상 남매 둘이었다고요. 밥도 남편이 차려주고 학교 숙제도 봐줬고 무서운 날엔 한 입을 덮고 잤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걔한텐 나밖에 없어. 진짜로.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 전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짠하기도 하고 뭔가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남편이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당신은 형제가 없어서 이런 감정 잘 모를 수도 있겠다. 남편은 진짜로 그냥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혼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남편이 저보다 시누이를 더 먼저 놓는 구조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결혼 후에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질지를 짐작도 못했던 거고요. 시부모님은 경상북도 시골에 살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작은 농사와 동네 가게를 겸하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두 분 살기에도 빠듯한 형편이라 넉넉하진 않았어요. 그때 남편이 대학 때 서울로 올라오면서 시누이도 같이 데려온 거예요. 그때 남편이 23, 시누이가 19살이었대요. 그렇게 둘이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한 게 8년이 넘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남편이 시누이 밥도 해먹이고 등록금 대주고 취업 걱정까지 함께 해줬어요. 거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거죠. 처음엔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정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했어요. 가족 잘 챙기는 사람이 결혼 상대로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결혼하고도 시누이가 남편에게 1순위라는 게 고정돼 있었어요. 시누이도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남편을 찾았어요. 회사에서 상사랑 트러블이 생겼다 하면 남편한테 전화, 집 이사를 해야 한다, 남편한테 전화, 카드값이 좀 많이 나오거나 아파도 바로 남편. 살면서 자기 일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시도도 없이 바로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았고요. 내 동생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 말이 저한테는 점점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불편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시누이는 남편하고 셋이 같이 있을 때하고 저랑 단둘이 있을 때 표정이 달랐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정말 살갑고 상냥한 편이었어요. 웃음도 많고 말도 잘 걸고 저한테 예쁘다는 말도 잘하고요. 근데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요, 말수가 줄고 시선이 달라졌어요. 뭔가를 재는 것 같은 눈이랄까요? 제가 좀 예민한 건가 싶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닌 오빠 없어도 잘 살 것 같은데 전 오빠 없이 안 되거든요. 웃으면서 한 말이었어요.
가벼운 말투로요. 근데 그게 대체 무슨 의미죠? 생각하면 할수록 묘한 말이잖아요. 나는 오빠 없으면 못 사는데 넌 왜 안 그래인지, 아니면 제가 남편한테 안 매달리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건지, 어느 쪽으로 들어도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또 한 번은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에 신우이가 조용히 이런 말을 했어요. 오빠가 언니 만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을 잘 안 하더라고요. 원래 매일 했는데. 그 말 뒤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웃지도 다른 이야기를 덧붙이지도 않고 그냥 그 말만 하고 딴 데를 봤어요. 전 그 순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넘겼는데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남편을 저한테 뺏겼다는 그 느낌이요. 그게 저를 향한 거였던 거예요. 그냥 남편밖에 없던 애였던 거죠. 부모님은 멀리 있고 서울에서 오빠가 전부였던 사람이니까요. 근데 저는 그게 계속 불편했어요.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것뿐이고요. 그리고 그 불편함은 나중에 훨씬 큰 형태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결혼은 했어요. 솔직히 불편한 감정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남편을 사랑했고 함께할 미래가 좋아 보였거든요. 결혼식 날 엄마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식이 시작되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말은 없었는데 눈이 빨개져서 저도 괜히 울 뻔했어요. 시부모님은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하셨는지 식 내내 표정이 무거우셨고요. 그런데 어딘가에서 유독 크게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우이였어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까지 들썩이면서 울고 있었는데 주변 하객들이 슬쩍슬쩍 쳐다볼 정도였어요. 시부모님보다 신우이가 더 울었어요. 저는 주례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울음소리가 신경 쓰여서 괜히 멋쩍은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은 그걸 보고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생이 눈물이 많아서. 전 그냥 조용히 웃고 넘겼어요. 그러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도 더 빨랐어요. 기쁜 마음이 앞섰지만 동시에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일은 계속할 수 있을까? 아이를 누가 봐줄까? 그 걱정들이 기쁨과 뒤섞인 채로 임신 초기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임신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고요.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생긴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 줄은 몰랐어요. 신우이가 말한 건 결혼 소식만이 아니었어요. 시골에 계신 시부모님 형편으로는 결혼 비용을 대기 어렵다. 우리한테 도와줄 수 있겠냐는 거였어요. 말은 부탁이었는데 저는 그 연락을 받는 순간 뭔가 묵직한 것이 등에 올라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고민도 오래 안 하고 바로 이 말을 했어요. 평생에 한 번인데 해주자. 저는 그 말이 그냥 넘어가지질 않았어요. 임신 중이라서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였지만 그날은 싫은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서울 한복판 큰 예식장에 드레스 촬영이며 혼수 목록까지 브랜드 제품으로 가득했어요. 형편이 어렵다면서도 씀씀인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목록을 보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올 정도였어요. 평생에 한 번이라는 거 나도 잘 알아. 근데 우리도 이제 막 결혼했잖아. 난 결혼식 때 하고 싶었던 것도 다 줄이고 형편에 맞게 맞췄는데 솔직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당신은 몰라서 그래. 우리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릴 때 갖고 싶은 거 하나 제대로 가져본 적도 없고 예쁜 원피스 하나 못 입고 학교 다녔다고. 내가 옆에서 다 봤어. 그러니까 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주고 싶은 거야. 나밖에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말문이 막혔어요. 이 반박을 하려니까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냥 넘어가자니 속이 너무 쓰렸어요. 어릴 때 힘들었고 남매끼리 의지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오면 전 항상 입을 다물게 했어요. 형제도 없는 제가 그 감정을 모른단 말을 또 들을 것 같아서요. 결국 싸움이 시누이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남편이 전화했는지 아니면 눈치를 챘는진 모르겠어요. 며칠 후에 시누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언니, 저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꼭 갚을게요. 부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미워하지 말라고요. 저는 미워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그 문자 한 통으로 제가 괜히 속 좁은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갚겠다는 그 말도 솔직히 진심이었는지 아닌진 지금도 모르겠어요. 다만 그 문자를 받고 나서 더 이상 그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 일은 그냥 덮어졌어요. 갚겠다는 말은 그 뒤로 다시 나온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얼마 뒤 아이가 태어났어요. 육아휴직이 끝날 무렵 저는 조심스럽게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거의 바닥이었어요. 시누이 결혼 비용에 아이 낳으면서 든 비용에 이것저것 다 하고 나니까 여유가 없었어요. 시설 돌봄은 한 달에 300만 원이 넘었어요. 그 돈을 낼 형편이 안 됐어요. 저는 며칠을 혼자 고민했어요. 엄마한테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 부탁을 드리자니 너무 뻔뻔한 것 같고 안 말하자니 방법이 없고 그러면서 계속 미루고만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먼저 눈치채고 말을 꺼냈어요. 서연아, 내가 그냥 와서 봐줄까? 그래도 내 손잔데. 제가 아무 말 안 했는데도 다 아셨던 거예요. 딸 얼굴만 봐도 아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꾹 참고 물었어요. 엄마, 돈은 어떻게 해? 엄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 됐어, 돈은 무슨. 나중에 여유 되면 줘. 그 말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그 말을 너무 쉽게 받아버린 것 같아 지금도 마음이 무거워요. 나중에 여유가 되면이라고 하셨는데 그 나중이 1년이 됐고 2년이 됐고 3년이 된 거죠. 돈 얘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목돈을 좀 모아서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엄마가 먼저 달라고 할 뿐이 아니셨고 그 침묵이 저한텐 가장 무거운 빚이었어요. 엄마가 집에 와서 지낸 게 당연해진 건 얼마 안 됐어요. 처음 몇 달은 저도 미안한 마음에 뭔가를 챙기려고 했었어요. 퇴근하면서 뭐라도 사서 가거나 주말에 같이 밥을 먹거나. 근데 일이 바빠지고 아이도 있고 살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오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아침 7시쯤 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 엄마가 왔구나 하고 저는 출근 준비를 마저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재택근무를 하게 된 날이 있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엄마의 하루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아침 일찍 온 엄마는 잠깐 앉지도 않으셨어요. 가방 내려놓자마자 아이 밥부터 챙겼고 문화센터 프로그램까지 가고 장을 보러 다녀오고 점심 준비하고 낮잠 재우고 오후에 또 산책을 나가고 저녁 반찬을 준비하셨어요. 저녁 6시가 돼서야 집에 가셨고요. 거의 10시간을 쉬지 않고 움직이신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엄마가 밥을 제때 못 드신다는 거였어요. 아이 밥 먹이다 보면 자기 밥이 식고 그걸 대충 서서 먹는 게 습관이 돼 있었어요. 전 그날 점심 때 그 장면을 봤어요. 엄마가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차디찬 밥을 그냥 드시고 있는걸요. 근데 그 순간 뭔가 말을 걸기가 미안했어요. 제가 그걸 봤다는 걸 엄마가 알면 어색해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보니 엄마가 직접 돈을 쓰고 계셨어요. 교통비도 엄마가 내고 간식 재료도 엄마가 다 사셨어요. 엄마랑 문구점에 가면 거기서도 엄마가 내셨고 병원 갈 때 버스 타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한 번이라도 교통비 드릴게요 라고 한 적이 있었나 떠올려 봤는데 기억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매달 적은 금액이라도 챙겨드리려고 했어요. 처음엔 봉투에 넣어서 드리기도 했고 나중엔 계좌로 보내드리기도 했죠. 그런데 엄마가 번번이 거절하셨어요. 받지 않거나 받았다가 다시 제 가방에 넣어두거나. 한 번은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받아달라고 교통비라도 하시라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오히려 저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시누이 결혼 비용까지 다 내고 뭐 남은 게 있겠니? 엄마 눈치 볼 것 없어.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마음이 무너졌어요. 엄마는 저희 통장 사정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둘이 돈 주고받고 그러지 말자.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맛있는 거 줘. 그게 편해. 저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거절한 게 아니라 저를 편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엄마는 제가 죄책감 느끼는 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솔직히 조금 마음이 놓이기도 했거든요. 그게 제가 또 눈을 감은 거였는데 그때는 그게 배려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우리가 너무 오래 눈을 감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시누이가 오랜만에 집으로 왔어요. 시누이도 아이 낳고 육아휴직 중이었거든요. 남편이 고기를 굽고 있었고 시누이가 맞은편에 앉아서 아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정도면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근데요, 남편이 고기를 뒤집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장모님, 저희 동생도 맞벌이라서 동생 애도 좀 같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 웃는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서네요. 세상에서 제일 가볍게 내뱉은 말처럼 들렸거든요. 고기 집게 들고 농담처럼 던진 말처럼요. 더 얄미운 건 민망한 척 웃는 시누이였어요. 어머 오빠 진짜 그래주면 좋긴 한데 근데 전 그게 연기처럼 보였어요.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이 대화 이미 둘이 입 맞추고 온 거였구나 하는 느낌이 왔어요. 두 사람 말에 엄마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옅은 미소만 띄었어요. 그래요, 생각해 볼게요. 저는 그 웃음을 봤어요. 엄마한테 두 가지 웃음이 있어요. 눈가까지 올라가는 웃음이랑 입만 웃는 웃음이요. 그날 엄마 웃음은 두 번째였어요. 그건 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엄마 딸이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그 말을 오케이로 받아들인 듯 했어요. 그날 밤 시누이한테 바로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연락하는 것도 느꼈고요. 시누이가 가고 난 뒤 저는 설거지하는 남편한테 평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엄마한테 왜 그런 말을 해? 불편하게 앞에서 그럼 어떡하냐고. 남편이 돌아보면서 말했어요.
왜? 어차피 민준이 볼 때 애 하나 더 보는 건데 뭐가 힘들어? 저는 그 말에 뭔가가 확 올라왔어요. 엄마 나이를 생각해. 하루 10시간씩 애 2명 보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생각해 봤어?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아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 동생 나 아니면 의지할 데도 없어. 왜 자꾸 남처럼 생각해? 남처럼. 저한테는 그 말이 터지는 지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주머니 속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녹음을 켰어요. 왜 그랬는진 몰라요. 그냥 본능적으로요. 남편이 하는 말을 흘려보내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핸드폰을 식탁 위에 슬쩍 내려놓고 저는 다시 남편을 봤어요. 남처럼? 그럼 우리 엄만 남이야? 여태 하루도 안 빠지고 온 사람이 남이냐고? 교통비도 간식비도 엄마 돈으로 다 쓰고 있고 밥도 제때 못 드시면서 우리 아이 봐주신 분한테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어? 남편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장모님한테 돈 줄 거야. 줄 거라고. 지금 못 주는 거지. 내가 언젠가 준다니까. 언젠가. 그 단어가 귀에 꽂히는 순간 전 눈물이 터질 것 같은 걸 겨우 참으면서 말했어요. 언젠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언젠가야? 엄마는 맨날 본인 돈 써가면서 우리 애 봐주고 계신데 당신은 아직도 언젠가래. 내가 엄마 볼 면목이 없어. 매달 빚이 쌓이는 것 같다고. 우리 계속 빚지고 있는 거잖아. 남편이 말했어요. 왜 이렇게 따져? 내 동생 나 아니면 의지할 데도 없어. 당신은 왜 자꾸 남처럼 생각해? 저는 그 말에 더 거세게 받아쳤어요. 그래, 의지할 데 없는 거 알아. 근데 우리 엄마는? 엄마는 의지할 데 있어 보여? 우리가 이 꼴인데 엄마한테 의지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 아가씨 결혼 비용 우리가 다 댔을 때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지금 엄마한테 무슨 부탁을 또 해? 돈 한 푼 안 주면서?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목이 메어 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렇게 한동안 싸늘한 침묵이 흘렀고 남편은 결국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핸드폰을 들어 녹음 파일을 저장했어요. 언젠가 준다니까. 그 목소리를 다시 꺼낼 날이 올 것 같아서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엄마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저녁 입만 웃고 있던 그 얼굴, 싱크대 앞에 서서 차가운 밥 드시던 뒷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안 하셨던 분인데 그런 엄마가 지금 이 나이에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와서 우리 애를 키우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그리고 그 미안함을 이렇게 오래 모른 척하고 있던 저 자신한테요.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언젠가잖아요. 얼마나 더 지나야 그 언젠가가 오는 건데요. 남편하고는 더 싸울 말이 없어서 저는 입을 닫았어요. 결론이 없는 싸움이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얼굴로 들어가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고 그날 저녁 이후로 엄마가 좀 달라지셨어요. 처음엔 미묘했어요. 티가 크게 나는 게 아니라 뭔가 바빠지셨다는 느낌이었죠. 평소에는 집에 오시면 아이랑 놀아주다가 저녁까지 차리고 가는 편이었는데 어느 날은 오전에 잠깐 늦으셨어요. 물어봤더니 서예 수업을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뭔가 본인 것을 찾으셨구나 하고요. 근데 이상했어요. 엄마는 원래 취미 활동에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책 읽는 거 말고는요.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아이를 보면서도 수첩에 뭔가를 계속 적고 있더라고요. 원래 수첩은 항상 들고 다니셨는데 예전엔 저녁에 주로 적으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낮에도 아이 낮잠 자는 시간이면 뭔가를 쓰고 계셨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숫자도 써 있고 그런 것 같긴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통화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부엌 쪽에서 목소리가 낮게 들렸어요. 일부러 들은 건 아닌데 이 원고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려서 나중에 여쭤봤어요. 엄마, 원고가 뭐야? 무슨 일 시작한 거야? 엄마가 잠깐 멈추셨다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냥 친구 일 좀 잠깐 도와주는 거야. 그냥 넘겼어요. 근데 왜인지 그 대답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엄마는 유독 거짓말을 잘 못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어색한 웃음을 지을 때는 분명 뭔가 숨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네 신우 애까지는 내가 못 볼 것 같다. 저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저도 거절하는 게 맞다 싶었고요. 저도 미리 말 못 드린 게 더 마음에 걸렸어요. 맞아, 둘은 엄마도 힘들지. 신경 쓰지 마, 엄마는. 내가 잘 전달할게요. 그렇게 말해놓고 저는 사흘을 흘려보냈어요. 남편한테 꺼낼 타이밍을 못 찾은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지냈던 시점이라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하다 나중엔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흘이 지나버렸어요. 근데 그동안 시누이는 이미 엄마한테 직접 연락까지 했더라고요. 참 뻔뻔스럽죠. 엄마가 화면을 보여줬는데 내용은 이랬어요. 사돈어른, 다음 달 4일부터 저희 애 부탁드릴게요. 아침 8시쯤 갈게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데요. 엄마가 생각해보겠다고만 하셨는데 이미 날짜까지 다 정해서 통보가 온 거예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신우이가 이 그림을 원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엄마는 그 문자를 보여주면서도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그냥 저한테 보여주고 핸드폰을 내려놓으셨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요. 남편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엄마가 아가씨 애까진 못 보겠다고 했어. 나도 그게 맞는 것 같고. 왜? 그냥 민준이랑 똑같이 봐주시면 되는 건데. 뭘 더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그렇게 간단해 보이면 당신이 하던가. 남편이 멈칫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받아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나 하나만 물어볼게. 아가씨가 돈은 준대? 엄마한테 아이 맡기겠다는 사람이 왜 돈 얘긴 없어? 남편이 손을 저으면서 말했어요. 가족끼리 무슨 돈돈거리고 그래. 나중에 될 때 갚고 그냥 서로 도와주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족? 우리 엄마가 왜 아가씨 가족이야? 당신 가족이란 말이 편할 때만 나오네. 돈 안 내도 되는 이유 될 때만.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 왜 이렇게 돈 얘기만 해? 장모님이 좋아서 오시는 거잖아. 민준이 보고 싶어서. 좋아서 오는 거랑 그 시간이 공짜여도 된다는 거랑은 달라. 그리고 아가씨 결혼 비용 될 때는 왜 돈 얘기했어? 그건 가족이니까 당연하게 주는 게 맞고 우리 엄마 시간은 공짜야? 당신 그 논리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21번 고르고 말했어요. 그렇게 쉬워 보이면 당신이 해보던가. 딱 한 달만이라도 애 키워보라고. 그때 남편이 뭔가 말하려는 걸 제가 끊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다신 꺼내지 마. 엄마가 못 보겠다고 했고 다 끝난 얘기야. 아니 걔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복직하면 애를 어디다 맡겨?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알아서 방법 찾으라고 해. 한 번만 더 이 얘기 꺼내면 나 아가씨 안 봐 진짜로. 남편이 눈이 커졌어요. 우리 엄마 지금까지 3년 동안 아무 소리 없이 다 해주셨어. 엄마한테 더 이상 부담드리지 않을 거야. 그게 내가 엄마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이야. 당신 동생 챙기고 싶으면 이제부턴 당신 힘으로 챙겨. 우리 엄마 끌어들이지 말고. 남편은 더 말을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나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도 사실은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후회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 말을 왜 진작 못했나 싶었어요. 남편한테 단호하게 말한 그날 이후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남편이 더 이상 시누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저도 먼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봉합된 것처럼 지나가고 있었죠. 근데 며칠 후에 시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언니, 저 때문에 오빠랑 많이 싸웠죠? 죄송해요. 근데 언니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돈어른께 직접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잠깐 손을 멈췄어요. 죄송하다는 말이 앞에 있는데 뒤에는 엄마한테 직접 여쭤봐도 되냐고요. 이게 사과예요? 제시도예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힘드셔서 어렵대요. 연락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 그냥 저희 애도 민준이 옆에 같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고 크게 힘드실 것 같진 않은데.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어요. 크게 힘드실 것 같지 않은데. 그 한 줄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이 어떤 건지. 아이 밥 먹이고 재우고 달래고 병원 데려가고 그게 어떤 건지를요. 저는 더 이상 답장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저는 우연히 시누이가 올린 SNS 게시물을 보게 됐어요. 육아 관련 모임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었는데 링크를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시누이 아이디가 보였어요. 좀 오래된 게시물이었는데 날짜를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글이 올라온 건 제가 임신하기 3달 전이었는데 내용은 이랬어요. 저희 오빠 사돈어른이 내년부터 애를 봐준다고 하는데요. 저도 나중에 아이 생기면 같이 맡길까 싶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빠도 돈 안 준다는데 저도 안 줘도 되겠죠? 댓글엔 어머 그럼 꿀이네요. 잘 부탁드린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들이 달려 있었어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손이 떨렸어요. 처음부터였어요. 임신하기도 전에 시누이는 이미 이 그림을 그려두고 있었던 거예요. 고기 뒤집으며 아무렇지 않게 한 그 말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수순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화면도 캡처해뒀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안 그래도 지금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잠깐 말이 없다가 말씀하셨어요. 다 아니까 말 안 해도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 이야기는 꼭 엄마한테 하고 싶었어요. 계속 눈 감고 밀어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야, 이 말은 그래도 할래. 엄마, 미안해. 네가 뭐가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넌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한 그 말이 자꾸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그 말을 하면 진짜로 다 알아서 해결하셨거든요. 그 말이 허투루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와 동시에 엄마가 요즘 하는 행동들을 생각해보니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 그때부터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진 모르지만 엄마 방식대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쯤 저한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 회사에 큰 프로젝트 발표가 잡혔거든요.
몇 달 전부터 준비하던 거였는데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그날은 제가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엄마한테 빨리 전화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서연아, 엄마도 일이 좀 있어서 미안한데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엄마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엄마는 그냥 볼 일이 좀 있다고 하고 넘기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칫했어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은 제가 반차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갑자기? 왜 장모님도 안 된대? 나도 몰라. 볼 일이 있대. 어쩔 수 없잖아. 남편은 투덜거리면서 연차를 냈어요. 저는 출근하면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안 온 적이 없었는데, 근데 그때는 그냥 진짜 무슨 일이 생기셨나 보다 했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려는데 엄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서연아, 잠깐 엄마 집에 올 수 있어? 엄마는 문을 열어주면서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들어오라는 표정이셨어요. 저는 거실에 앉았는데 식탁 위에 뭔가 올려져 있었어요. 두꺼운 파일 하나랑 낡은 박스 하나요. 이것부터 봐봐. 엄마가 파일을 제 앞으로 밀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표지를 넘겼어요. 첫 장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제가 복직하기 시작한 날짜였어요. 그날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어요. 아이가 먹은 것부터 처음 한 말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엄마의 짧은 메모들도 끼어 있었어요. 거창한 문장이 아니라 그날 드셨던 생각 같은 것들이요. 저는 한 장을 읽다가 손을 멈췄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위가 퇴근하고 와서 인사도 안 한다. 내가 없는 사람처럼. 이런 날은 조금 쓸쓸하다. 그런데 우리 손자가 할머니 손잡으면서 잘 자라고 해서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다. 저는 그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파일을 덮었어요. 눈이 뜨거워졌거든요. 그때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엄마 옛날에 출판사에서 일했던 거 알지? 뭐든 쓰니까 글이 되더라고. 저는 파일 뒷부분을 다시 펼쳤어요. 뒤로 갈수록 문단이 나뉘고 군데군데 붉은 볼펜으로 퇴고한 흔적이 있었어요. 편집자의 손길 같았어요. 엄마, 그럼 오늘 어디 간다는 게... 엄마가 처음으로 눈가까지 올라가는 웃음을 지으셨어요. 출판사 갔다 왔어. 엄마 이름으로 책 냈어. 저는 한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책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엄마가 식탁 위에 있던 낡은 박스를 제 앞으로 당겨놓으셨어요. 이것도 봐. 뚜껑을 여니까 영수증이 날짜 순으로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파일에 연도별로 나뉘어서요. 한 장도 구겨진 것 없이 꼼꼼하게요. 마트, 교통카드 충전, 병원, 문구점, 약국까지 3년치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각 파일 맨 뒤에는 직접 합산한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입이 안 벌어졌어요. 엄마, 이걸 왜 이렇게... 버릇이야. 항상 영수증 정리하던 게 몸에 배서. 엄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화를 내거나 서운하다고 하셨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그냥 버릇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박스 맨 아래에 서류 한 장이 따로 있었어요. 엄마가 직접 계산하신 거였는데 전문 돌봄 시세 기준으로 환산한 3년치 노동 비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위탁 보육 계약서라고요. 엄마, 이거
신우이 아이까지 맡아달라는 말 나왔을 때 정 안 되면 이걸 내밀 생각이었어. 보육시간, 단가, 초과 근무수당, 식비 별도, 공증사무소도 미리 다 알아봤어? 저는 멍하니 그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공증이요? 엄마가 공증사무소를 알아보셨다고요. 언제부터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가 잠깐 생각하시는 것 같더니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짧은 대답이었는데 그 두 글자가 엄청나게 크게 들렸어요. 처음부터. 엄마가 우리 집에 온 그날부터 이미 이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알면서 그냥 조용히 기록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게 슬프고 미안하고 염치 없고 그리고 무서웠어요. 엄마는 화가 나서 이런 걸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처음부터 시댁 식구들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집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건지를요. 엄마는 나한테 왜 화도 안 내?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와서 저도 놀랐어요. 근데 솔직히 그게 궁금했어요. 여태 남편한테도 시누이한테도 딸인 저한테도 화가 나야 맞는 건데 엄마는 왜 저한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냐고요. 엄마가 저를 보셨어요. 너한테 화내면 뭐가 달라져? 너 마음고생했던 거 엄마가 다 알아. 근데 네가 그 집에서 버티는 거 그것도 쉬운 일 아니잖아. 엄마가 너한테 화내면 넌 더 힘들어지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결국 울었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엄마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 이제부터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이제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엄마는 정말로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출판사 쪽에서 책 홍보용 문구를 온라인에 먼저 올렸어요. 할머니는 공짜가 아닙니다. 라는 짧은 문장이었는데 그게 순식간에 퍼졌어요. 육아 모임부터 주부 모임, 중년 여성 모임에서 반응이 들끓었어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이거 내 얘기다. 우리 엄마 얘기다. 그 문장 하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건드린 거예요. 비슷한 처지의 황혼 육아가 얼마나 많은지 그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새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책이 나오자 읽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책에는 실명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 직장, 사는 동네, 구체적인 상황들이 읽으면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아는 사람이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요. 남편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링크가 돌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사내 메신저에 슬쩍 이런 말까지 올렸대요. 이 책에 나오는 사람 혹시 우리 회사 직원분 같지 않나요? 그날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낮고 떨리고 당황해 있었어요. 혹시 장모님이 책을 내셨어? 응. 아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전 잠깐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어요.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편이 말했어요. 장모님 좀 만나야 할 것 같아. 우리가 마주 앉은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오랜만에 집이 아닌 카페에서 만났는데 엄마가 먼저 오셔서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저랑 남편이 들어갔을 때 시누이도 와 있었어요. 남편이 부른 거였죠. 저는 그게 좀 의외였어요. 시누이까지 올 줄 몰랐거든요. 엄마는 우리를 보고 자연스럽게 인사하셨어요. 표정이 평온했어요. 긴장한 것도 화난 것도 아닌 조용하고 단단한 얼굴이랄까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오히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음료를 시키고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먼저 말을 꺼낸 건 남편이었어요. 어머니, 책 내신 거 저한테도 먼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엄마가 남편을 봤어요. 그걸 왜? 그게 그래도 저희 얘기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 들어가 있지. 엄마가 짧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조용하고 천천히요. 그걸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남편 앞으로 밀었어요. 열어보세요. 남편이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2가지가 있었어요. 영수증 묶음이랑 빼곡하게 숫자가 적힌 서류였어요. 서류 맨 위에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엄마가 차분한 목소리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교통비, 식재료비, 병원비 내가 다 쓴 돈이야.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요즘 돌봄 비용 시세 기준으로 노동시간 환산한 거고. 저도 그 자리에서 서류를 봤어요. 실비용 480만 원, 노동 환산 비용 약 4,320만 원, 합계 약 4,800만 원.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가 아니라 그 숫자가 엄마의 3년이라는 게요.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오고 밥도 제때 못 드시면서 보낸 세월이 저 숫자로 환산된다는 게요. 남편이 한동안 그 숫자를 들여다보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갑자기 무슨... 저한테 뭐 청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엄마가 남편을 똑바로 보셨어요. 자네 이거 언젠가 나한테 준다고 했지? 남편이 눈을 깜빡였어요. 그때 제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저장해뒀던 녹음 파일을 찾아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남편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장모님한테 언젠간 돈 줄 거라고 소리치는 남편 목소리가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옆에 있던 시누이가 고개를 들어 천천히 숙였어요. 남편은 굳은 얼굴로 핸드폰 화면을 보다가 저를 봤어요. 저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엄마가 입을 여셨어요. 언젠가 준다면서 내가 지금 일부라도 받아야겠어. 남편이 말을 못했어요. 뭔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닫길 2번 반복했어요. 엄마는 절대로 서두르지도 화내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남편이 입을 열기만을 기다리다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박서방, 내가 다음에 책 쓸 때는... 엄마가 남편을 똑바로 보셨어요. 실명을 쓸 수도 있어. 어느 회사 다니는 누군지, 자기 장모를 3년 동안 돈 한 푼 안 주고 부려먹은 사람이 누군지, 그것도 모자라서 동생애까지 봐달라고 하고. 그 정도면 자네 얼굴 들고 다니기 좀 어렵겠지?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남편이 등받이에서 등을 떼고 앞으로 당겨 앉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직장 동료들 사이에 이미 링크가 돌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실명까지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 계산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가는 게 표정에서 보였어요. 시누이가 먼저 고개를 조아렸어요. 그때 저도 입을 열었어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하실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이건 제가 해야 할 말이었어요. 아가씨, 나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시누이가 저를 봤어요. 조금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이 임신하기 전에 아가씨가 육아 모임에 올린 글 봤어요. 시누이 얼굴이 굳었어요. 언니, 그건 그냥 가볍게 쓴 거예요. 별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아, 가볍게요? 저는 차갑게 받았어요. 이 아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부터 우리 엄마한테 맡길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사람이 꺼낸 말 그냥 한 거 아니었죠? 둘이 다 짜고 온 거잖아요.
우리 엄마가 이번에 실명을 안 쓴 거지 못 쓴 게 아니에요. 다음엔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신우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어요. 그러더니 방향을 바꿔서 엄마를 봤어요.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로요. 제가 너무 생각이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어요. 오빠 결혼식 날 울던 것처럼 과한 울음도 아니었고 가볍지도 않았어요. 진짜 당황하고 진짜 무서운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잠시 후 남편도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저한테도 저희 엄마한테도 뭔가를 잘못했다고 진짜로 고개를 숙이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매달 돈은 조금씩이라도 갚겠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들으시고 잠깐 계셨어요.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드셨어요. 그래, 두고 볼게. 더 이상 다그치지도 용서한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게 오히려 더 무게가 있었어요. 저는 그날 엄마 옆에 앉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가슴 한켠에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꽉 묶여있던 게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았죠. 엄마는 가방을 들고 일어나면서 저를 보셨어요. 그 눈빛에서 괜찮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의 앞날을 오래 생각했어요. 과연 남편이 달라질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그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요. 남편이 나쁜 사람이었냐고 하면 딱 잘라 나쁜 사람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좀 더 깊이 보면 또 더 무서운 게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밥도 제때 못 드시고 서서 드시는 걸 봐도 3년이 지나도록 교통비 한 번 안 챙겨도 그게 문제라는 걸 스스로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누가 녹음 파일을 들이밀고 책이 퍼져서 직장 동료들 눈에 띄고 나서야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건 이번 일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패턴이 있었어요. 저는 늘 양보하고 남편은 그걸 당연하게 받고 저는 또 양보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항상 가장 먼저 지워지는 건 우리 엄마였어요. 그리고 항상 가장 먼저 채워지는 건 신우이였고요. 그 구조가 한 번의 사과로 바뀔 수 있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처음 남편한테 말했을 때 남편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해보자고 했어요. 잘못했다는 말도 했고 달라질 수 있다고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전에 저였으면 흔들렸을 텐데 그땐 아니었어요. 난 당신이 우리 엄마를 물러봤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도 그걸 막지 못한 거고. 남편이 오래 침묵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결국 말이 안 나온 것 같았어요. 왜냐면 반박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실이니까요. 위자료 협의는 생각보다 빠르게 됐어요. 저한테 쓸 데가 생겼으니까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바로 저는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걸면서 손이 조금 떨렸어요. 신호가 2번 가다가 엄마가 받으셨어요. 엄마, 나 이혼했어. 그냥 그렇게 결정했어. 전화 너머로 한동안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저는 엄마가 울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우시면 저도 무너질 것 같아서 괜히 긴장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꺼낸 첫 마디는요. 그래,
밥은 먹었어? 저는 그 한마디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런 상황에 밥을 물어보는 사람이 세상에 엄마밖에 없잖아요.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제가 힘들면 다른 것보다 밥부터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 그럼 집으로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전 그날 정말 오랜만에 엄마 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아이도 데려가서 셋이 밥을 먹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는데 밥 다 먹고 나서 제가 말했어요. 엄마, 진짜 미안해. 3년 동안 그 전에도 내가 너무 오래 눈을 감고 있었어. 엄마 힘든 건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아니, 모른 척한 게 아니라 그냥 보기 싫었던 것 같아. 보면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말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아니야, 그런 말 마.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 들으려고 한 거 아니야. 엄마, 너 힘들었던 거 다 알아.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알아. 저는 엄마 앞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릴 때도 엄마 앞에서 잘 안 울었거든요. 엄마가 더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근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품에 안겨서 한참 동안 울고 나서 저는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해. 민준이는 내가 볼 거야. 그러니까 읽고 싶은 책도 읽고 보고 싶은 영화 보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 그거 엄마한테 해주고 싶어. 엄마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엄마, 전부터 제주도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 말에 엄마가 눈을 조금 크게 뜨셨어요. 그걸 기억해? 기억하지. 엄마 제주도 사진만 봐도 좋아했잖아. 엄마는 몇 년 전에 제주도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혼잣말처럼 하신 말이 있었어요. 죽기 전에 저런 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요. 저는 그 말을 흘려들은 것 같은데 그 말이 어딘가에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이 제주도에 작은 집을 얻은 거예요. 바다가 보이는 창이 있는 집인데 엄마한테 열쇠를 드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책 읽고 영화 보고 그냥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진짜 게으르게 살아. 알았지? 엄마가 그 열쇠를 두 손으로 받으면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어느새 눈이 빨개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 엄마가 우시는걸요. 지금 엄마는 제주도에 혼자 사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커피 마시고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세요. 오래전부터 좋아하셨는데 늘 뒤로 밀려났던 것들이요. 아, 엄마가 쓴 책은 두 번째 인쇄에 들어갔어요. 이번엔 어떤 이야기를 쓰시는지 전 아직 몰라요. 절대 보여주시지 않거든요. 어느 날 저녁에 엄마가 커피를 내려주면서 그랬어요. 서연아, 엄마 요즘 진짜 행복하다. 너무 놀라서 말을 못했어요. 엄마 입에서 행복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가 행복하다니까 나도 좋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 노을을 보면서 커피를 드셨어요. 저는 그 옆에서 이 시간이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엄마가 출판사에서 꿈을 접고 저를 키우는 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 시간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드릴 수 있어서 그게 다행이었어요. 사연을 쓰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남편한테 화를 못 낸 것도 아니고 시누이한테 할 말을 못한 것도 아니에요. 엄마한테 요즘 어때? 라는 말을 못 물어본 거예요.
엄마가 괜찮다고 할 것 같아서 그 말 들으면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안 물어봤던 거잖아요. 그게 제가 한 가장 나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지금 엄마한테 아니면 가까운 누군가한테 신세를 지고 있으면서 눈을 감고 계신 분 있으세요? 저는 그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과 가족이기 때문에 기꺼이 주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은 그걸 저보다 빨리 아셨으면 좋겠어요. 곁에 있는 사람한테 오늘은 이 말을 꼭 물어봐 주세요. 요즘 어때?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바꿀 수 있거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